자, 볼까요? 오늘 들어가기 전에 그 수업 전에 두 분이서 질문을 한 게 있어가지고 약간 말을 할게요. 한 분은 그 옛날 사람이 쓴 그 시조와 관련된 질문을 했었는데 그게 조선시대 기생이 쓴 시조였어요. 근데 그 기생 이름이 한우예요. 한우. 한우 하게 되면 소를 뜻하는 한우가 아니라 그 차갑다 한자에다가 비우자를 쓰는 한우라는 기생이 쓴 시가 나온 거고, 그 다음에 그 사람의 시에 대해서 화답을 한 임재라는 사람이 쓴 시조가 이렇게 나온 기출문제가 있어요. 근데 거기 한우라는 사람이 쓴 시에 내용에 무슨 내용이 나오냐면 찬비 맞았으니 이렇게 해서 찬비라는 게 나와요. 찬비. 근데 이 찬비가 그냥 하늘에서 내리는 비인데 그 비가 차가운 비 이런 뜻으로 해석을 해도 되잖아요. 근데 작가가 한우잖아요. 한우. 예. 그러면 이 찬비가 작가 자기 자신을 나타내고 있구나 라고 또 해석해도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기출문제 보게 되면 그 작가 이름이 안 나왔어요. 한우라는 작가 이름이 안 나온 거죠. 그렇게 문제를 출제하면 여러분들이 시험을 보다가 욕해도 돼요. 이 개새 이렇게. 그렇게 출제해가지고 그 문제를 도저히 맞힐 수 없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 찬비가 중의법이 쓰인 거다 이렇게 문제를 낸 거죠. 두 가지 뜻으로 해석이 된다라는 거죠. 차가운 비, 그 다음에 작가 자기 자신 이렇게. 근데 그걸 어떻게 알아요? 작가 이름도 안 알려줬는데 그걸 미리 공부하거나 알고 있지 않은 한 그 문제를 맞힌다라는 게 이상한 거죠. 그 다음에 그 바로 밑에 임재라는 사람이 쓴 그 한우라는 사람이 쓴 시에 대한 대답을 해주는 시가 나오거든요. 근데 그 선택지에 그 위의 작품에 화답으로 쓴 시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근데 화답으로 쓴 시인지 어떻게 알아요? 그거를 미리 공부를 해놓지 않으면. 그렇지 않겠어요? 그래서 그렇게 출제하는 거는 정말 나쁜 새끼들이죠. 내가 누군지 모르지만 출제자 만나면은 뒷다시기가 아니라 아구창 몇 대 때리고 싶은 놈인 거예요. 그렇게 출제하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소설 중에서 치숙이라는 그 소설이 기출문제에 나온 적이 있어요. 치숙이라는 게 뭐냐면 어리석은 아저씨 뭐 이런 뜻이거든요. 근데 거기에 서술자가 나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나는 나이가 어린 그 일본인이 하는 가게의 점원을 하는 애예요. 근데 이 일제강점기를 배경으로 한 거겠죠, 당연히. 근데 그 나가 배우지도 못하고 나이도 어리고 그리고 걔의 소원이 뭐냐면 일본인처럼 가게를 차려서 일본인 여자와 결혼해서 일본인처럼 살아가는 게 꿈인 나인 거예요. 근데 거기에 치숙이라고 나오는 아저씨는 원래 치숙이 아니라 나의 입장에서 봤을 때 어리석은 아저씨인 거죠. 대학 공부도 하고 거기다가 또 생각이 있어서 사회주의 운동을 하다가 일본 순사한테 잡혀가지고 고문을 받아서 지금은 하는 일 없이 빈둥빈둥 노는 사람처럼 나오는 거예요. 어린 나의 입장에서 보면 그 아저씨가 정말 한심한 사람인 거죠. 그래서 제목이 치숙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작품 전체를 보게 되면 나라는 사람을 비판할 목적으로 그 소설을 쓴 게 아니라 나를 비판할 목적으로 쓴 거지 그 아저씨를 비판할 목적으로 쓴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그 기출문제 지문에 이렇게 보게 되면 일부만 나와 있잖아요. 그 일부만 나와 있는 걸 보게 되면 당연히 나가 말하는 그 아저씨가 한심한 사람으로 나와요, 솔직히. 근데 그 부분만 나오고 나서 뭐 나를 비판할 목적으로 썼다 이렇게 물어보면 이걸 어떻게 하냐고요. 그 지문에는 안 나오는데. 근데 그렇게 여태까지 기출문제에 출제가 된 거죠. 정상적으로 하면 그렇게 되면 안 돼요. 안 되는데 그렇게 출제를 하잖아요.
여러분들이 손해를 보지 않으려면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하나는 뭐예요? 요새 인터넷 댓글에다가 막 달아요. 욕을 막 하세요. 진짜로. 쌍욕을 써가면서 욕을 해야지 그 사람들이 앞으로 그렇게 문제 출제를 안 하는 거예요. 근데 안 하잖아요, 여러분들이. 내 일 아닌 것 같지. 근데 여러분들 일이 될 수 있어요. 또 하나는 욕할 자신이 없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뭐 어쩔 수 없죠. 여러분들이 공부를 해야 되는데 아까 그 시조 같은 거 어떻게 공부합니까, 여러분들이? 저번에 말을 해줬죠? 제발 그 책 좀 사서 보라고요. 여러분들한테 내가 일일이 그 많은 작품을 어떻게 설명해 줍니까? 설명 못 해주고요. 여러분들이 돈 내고 학원을 다니거나 아니면은 뭐 인강 들어도요, 못 합니다. 그냥 그 책을 사서 여러분들이 하루에 몇 개씩 읽는 게 거기에 다 나와 있어요. 배경과 같은 것도. 그게 최선입니다. 소설도 마찬가지예요. 소설도 지난 시간에 말을 해줬는데 대부분요 장편 소설이 시험 문제 안 나옵니다. 단편 소설로 주로 나오고요. 그 단편 소설 요약한 게 있어요. 서점에 가보면 문고본이라고 이 책의 한 절반 정도 크기고 내용을 다 실어놓은 게 아니라 중요한 내용만 이렇게 실어놓은 있어요. 그거 아주 얇은데 그 얇은 책에 중요한 작품 3개나 4개가 실어 있거든요. 여러분들 맘만 먹으면요 하루에 그 4편 다 읽을 수 있어요. 나도 매일 그거 읽는걸요. 하루에 그 책 한 권씩 서점에 들렸다가 그거 사서 학원에 가서 읽어요. 잠시 시간이 날 때마다. 그 수밖에 없어요. 아니면 아까도 말했듯이 부지런히 댓글을 써가지고 욕을 하세요. 그렇지 않으면 그 책 사서 보는 게 최선입니다. 자, 61강이요. 가로 안에 적절한 호칭이나 지칭어의 기호를 넣어주세요. 이렇게 되는데요. 우리나라는 말은 이 지칭 호칭어가 너무 세분화되어 있죠. 그래서 나이 드신 분들은 이게 어렵지 않죠. 그렇지만 요즘 젊은이들은 이거 평상시 안 쓰니까 당연히 어려울 수밖에 없어요. 첫 번째, 누나의 남편에게, 누나의 남편한테 뭐라고 말을 하죠? 누나의 남편한테. 여기 나온 걸로 보면은 뭐예요? 자영이죠, 자영. 근데 자영이라는 말을 잘 안 쓰죠. 그쵸? 자영이라는 말 안 쓰고 어떤 말을 더 쓰죠? 매형, 매부 이런 말 쓰잖아요. 같은 말이에요. 자형이나 여기는 없어서 그걸 안 썼지만 매형, 매부 이렇게 쓰죠. 그 다음에 남에게 자기 아버지를 가리키는 겁니다. 다른 사람한테 자기 아버지를 가리키는 말이 되겠습니다. 대부분 친자가 들어갑니다. 친자가, 친하다 친자가 들어가요. 그래서 여기는 뭐가 돼요? 친자가 들어가는 게 어딨죠? 친자가 들어가는 게 어딨죠? 여기 있네요. 엄친, 선친, 자친 이렇게 들어가죠? 근데 이 선자 같은 경우는요, 먼저 선자예요. 살아계신 분을 뜻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는 엄친이 들어가는. 또 엄친, 또 뭐 가친이라고 돼요. 가친, 노친 뭐 이런 말 쓰는데요. 자, 남편의 남동생. 근데 남편의 남동생이 가로 열고 기혼이라고 그랬죠? 결혼한 사람이에요. 뭐라고 하죠? 물론 이 말이 참 애매해요, 이제는. 요새는. 뭐라고 합니까? 여기 나온 것처럼 서방님이라고 해요, 서방님. 좀 이상하죠? 서방님이라고 한다는 말 좀 이상하죠? 서방님이라고 한답니다. 근데 미혼일 때는요, 남편의 남동생이 아직 결혼하지 않았어요. 그럼 뭐라고 하죠? 도련님이라고 합니다. 도련님. 도련님이라고 하고, 결혼하면 서방님으로 바꾸는 겁니다. 요새 근데 저렇게 부를까요? 잘 모르겠어요. 저도 제 동생의 부인 이 재수 씨가 저한테 서방님 할 때마다 좀 이상해요, 느낌이.
예, 좀 이상합니다. 자, 돌아가신 자기 아버지에게 돌아가셨잖아요. 선자가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선친이 되겠어요. 꼭 알아두세요. 이 선자라는 것은 돌아가신 분한테 돌아가신 분을 지칭하는 거다. 그다음에 남자가 남동생의 배우자한테 남자 입장이에요. 자기 남동생의 부인한테 배우자한테 뭐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거 뭐 다 알잖아요. 뭐라고 하죠? 없네. 대부분은 제수 이렇게 돼 있잖아요. 아우 제자를 써서 제수씨 하는데 여기 없잖아요. 그럼 다른 말을 찾아야 되죠? 개수씨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살아계신 남의 아버지입니다. 자신의 아버지가 아니죠. 다 살아계신 다른 사람의 아버지입니다. 여기도 선자가 들어가면 안 되겠죠? 근데 이럴 때는 춘자가 들어갑니다. 춘자가 들어갔어요. 그래서 여기서 춘당 이렇게 나오죠? H에 춘당이 되겠습니다. 봄춘자를 쓰는 춘당이 되겠어요. 뭐 춘당이라고 해도 되고요. 춘장, 뭐 춘부장 뭐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근데 사극 같은 데를 보게 되면 또 드라마 보게 되면 춘부장으로 할 때가 제일 많습니다. 춘자가 들어간다라고 생각을 하세요. 그 다음에 상사의 아내에게 직장을 다니는데 자기보다 높은 사람의 아내한테 뭐라고 하냐? 뭐라고 하죠? 사모님이라고 합니다. 그냥. 사모님. 그 다음에 남에게 자신의 어머니를 부를 때 이렇게 되겠죠? 이때는 자자가 들어간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자자가 자애롭다 이런 뜻이에요. 자비롭다 할 때 그 자자 있죠? 그래서 자친 이렇게 합니다. 자친. J에 해당이 되는 자친이 되겠어요. 그 다음에 여자가 남동생 배우자에게 말을 합니다. 여자가 자신의 남동생의 부인, 배우자한테 말을 하잖아요. 이거는 이제 여자와 여자끼리에 관련된 거죠. 뭐라고 하죠? 옳게라고 합니다. 옳게. 그렇죠. 옳게. 그럼 거꾸로 하면 뭐가 되죠? 형님이라고 해요, 형님. 그럼 두 사람의 관계를 뭐죠? 신우이하고 옳게 사이에 말을 하죠. 신우 옳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 다음에 사촌관계의 형님. 요새 이런 거 잘 안 씁니다. 그렇죠? 종형이라고 합니다. 가끔 소설에 나옵니다. 소설에 뭐 누구누구는 나의 종형으로 이렇게 되는데 그 종형이 바로 사촌 관계에 있는 형을 종형이라고 합니다. 요새는 그런 거 안 쓰죠. 그렇죠? 그냥 사촌 형이야 이렇게만 쓰지 뭐 종형이야 이런 말 잘 안 씁니다. 자, 그 다음에 띄어쓰기를 보게 되면 저 띄우고 사람은 띄우고 아무래도 띄우고 믿을 띄우고 만한 믿을 띄우고 만한 띄우고 인물이 띄우고 아니야 이렇게 뭐 다른 거 고민할 게 하나도 없을 것 같아요 솔직히. 여기에 뭐 만한 같은 경우인데요. 이 만한 같은 경우가 만 같은 경우가 뭐예요? 앞에 믿을 할 때 믿다잖아요 기본형이. 거기에 관용사형 전성어미가 붙은 거죠. 그러면 뒤에는 만 이렇게 띄운다 이렇게 생각을 하세요. 그리고 이 만한이 한 단어예요. 그냥 만한이 단어가 아니라 만하다라는 단어가 있어요. 뭐뭐 만하다 이런 단어가 있어요. 근데 이 만하다가 어떤 걸 쓰냐면 보조 용언어로 쓰여요. 보조 용언어로 쓰인다라는 것은 이 앞에 말에 뭐가 온다라는 거예요? 본 용언이 온다라는 거잖아요. 본 용언인지 아닌지 몰라도 상관없는데 이 앞에 동사나
형용사에 해당되는 단어가 온다라는 거잖아요. 그게 믿으리라는 게 원래 기본이 믿다니까 동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동사나 형용사의 형태가 오고 그 다음에 만하 이렇게 오잖아요. 그럼 이게 만하가 만하다, 만하다의 만한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예, 그래서 믿을 띄우고 만한 이렇게 된 거예요. 자, 근데 그 밑에를 볼까요? 지난번 헤일이 밀어닥칠 때 집채만 한 파도가 해변을 덮쳤다 이렇게 되거든요. 이거는 근데 위에 여기 미들하고 만화는 띄었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기를 보게 되면 집채만 해놓고 나서 한을 띄웠죠? 그렇죠? 이거 어떻게 구분합니까? 아주 쉬워요. 아까 말했잖아요. 많이 나왔고 여기도 많이 나왔고 똑같은 형태가 나왔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기는 앞에 관용어 형태가 왔고 그리고 요 관용어 형태가 왔다는 건 동사나 형용사구나 원래는. 그리고 여기 만화는 아까도 말했지만 그럴 때는 얘가 보조 용언으로 쓰인 거죠. 그래서 보조 용어로 쓸 때는 앞에가 본용언이 와야 되는 거잖아요. 동사나 형용사가. 근데 이거 같은 경우는 만환이 오긴 왔는데 앞에 집채가 왔잖아요. 그렇죠? 이 집채라는 게 동사도 아니고 형용사도 아니잖아요. 집이라는 게 명사잖아요. 지금 보면 채라는 것은 전미사예요. 그래서 집하고 채라는 것은 붙여야 되는 거예요. 전미사이기 때문에. 근데 이거하고 달라요. 예를 들어서 단위를 나타내주는 채 있잖아요. 나는 집 한 채를 가지고 있어 할 때 그 채는 의존명사예요. 그래서 하나하고 띄워야 되는 거지만 여기 집하고 채 할 때 이 채는 전미사라고요. 이게 붙인 거죠.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만이 나왔잖아요. 그렇죠? 그랬을 때 이 만은 만하다의 만이 아니라 뭐라고요? 뭐라고요? 조사예요, 조사. 조사예요. 조사고 그 다음에가 그냥 이 하는 하다라는 단어의 한인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위에 만한, 밑에 만한이 형태는 같지만 다른 거다. 알겠죠? 다른 거다. 자, 그 다음에 생각컨대 우두머리가 존재하지 않는 사회에서는 한 번도 없었다. 이렇게 나오죠? 여기서 보게 되면 생각컨대 이렇게 나오는 거 있죠? 근데 컨이 아니라 뭐라고 그랬었죠? 생각건대 이렇게 됐었잖아요. 이거 저번에 한 번 했었죠? 저거 원래 건대 원래 이게 정상적인 말이에요. 근데 얘를 어떤 때는 건을 쓰고 어떤 때는 컨을 쓰고 이렇게 되는데 어떻게 구분한다 그랬었죠? 이 하 앞에 나오는 음절, 하 앞에 나오는 음절 끝소리가 얘가 뭐예요? 기역이죠? 근데 이 기역이 울림소리예요? 안 울림소리예요? 안 울림소리잖아요. 안 울림소리일 때는 어떻게 한다? 아예 이 하가 생략된 걸로 본다. 저번에 했었어요. 근데 만약에 얘가 울림소리예요. 끝소리가. 그러면 원래 우문 변동, 우문 법칙, 원래 형태대로 축약이 일어나서 컨이 되는 거죠. 축약은 히읗하고 기역이 만나면 축약 현상이 일어나서 된 소리가 되는 건데 그러려면 이 끝소리가 울림소리예요. 울림소리가 아니잖아요. 울림소리가 아닐 때는 하가 아예 생략돼서 생각건대 이렇게. 알겠죠? 자, 한자성어요. 비슷한 것이 많으나 서로 같지 아니함 이렇게 됐죠? 5번이 답이 되겠어요. 뭐라고 읽어요? 유만부동. 유자가 같다, 비슷하다 이런 뜻이에요. 일만만자죠?
만 가지가 같아요. 그렇지만 부동 같지는 않아요. 이런 뜻이잖아요. 비슷한 것이 많지만은 똑같은 건 아니야. 이런 뜻이라고요. 그래서 태도나 행동이 건방지거나 거만하여 도의를 지키지 아니한다. 1번이 답이 되겠어요. 뭐라고 나오죠? 오만 무도하다 이렇게 되는데 이 오자도 그렇고 만자도 그렇고 거만하다 이런 뜻이에요. 거만하고 거만해서 무도 얘가 도의를 모른다 이런 뜻이에요. 자, 의심받기 쉬운 행동은 하지 말아야 함을 이러는 말 8번이 답이 되겠어요. 뭐라고 있죠? 과전불람리 이렇게 과전불람리 과자가 무슨 과자예요? 오이. 뭐 옛날에 사람들은 이 오이하고 참외하고 그냥 다 왜라고 했어요. 왜? 참외, 오이 할 때 왜? 근데 하여튼간 오이밭에서는 또는 참외밭에서는 뭐를 고쳐 신지 마라? 신발을 고쳐 신지 마라. 괜히 오해받잖아요. 이거하고 비슷한 게 뭐죠? 오얏나무 밑에서는 갓근을 고쳐 매지 마라. 이런 말 나오죠? 같은 말이에요. 이하 부정관 이렇게 쓰죠. 이하 오얏잎 그 성씨 중에서 이씨 성을 가진 거 그 이자가 오얏잎자예요. 그래서 이하 부정관 같은 말이에요. 과전불람이라. 그다음에 재앙과 근심, 걱정이 바뀌어 도리어 복이 됐다 이렇게 됐죠. 7번이 답이 돼요. 뭐라고 읽을까요? 전화위복. 당장은 나쁜 일인 것 같은데 좋지 않는 일인데 나중에 보니까 이게 오히려 좋은 일이 된 계기가 된 거죠. 그래서 전화위복 이렇게 되겠어요. 그 전에 한번 말했었죠. 제가 한 10년 전에 그 재수생 학원에 있었을 때 그 재수생들을 위해서 그 복도 한쪽에 크게 얘를 한자로 액자로 해가지고 붙여놨다고요. 근데 왜 재수생들을 위해서 했는지 알죠? 수능을 한번 실패했지만 그게 오히려 더 복이 될 수 있어 라고 했는데요. 재수생들한테 물어보니까 한 놈도 저 한자를 아는 놈이 없더라고요. 그걸 왜 붙여놨는지. 자, 그 다음에 오래지 않은 동안에 몰라보게 변하여 아주 다른 세상이 된 것 같은 느낌 이렇게 되죠. 6번이 답이 되겠어요. 뭐라고 있죠? 격세지감. 격자가 사이 격자예요. 사이. 세상이 그냥 몰라보게 달라진 느낌이 들었다 이런 뜻입니다. 자, 그 다음에 2번은 혼연일체라고 읽어요. 혼연일체. 많이 들어봤죠? 뭐예요? 한 덩어리가 됐다 이런 뜻이에요. 하나로 뭉쳐졌다 뭐 이런 뜻으로 쓰이게 되죠. 그 다음에 3번은 오자가 무슨 오자예요? 까마귀 오자잖아요.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진다 이런 뜻이잖아요. 그래서 오비락 이렇게 됐는데요. 공교로운 일로 의심을 받는 거죠, 얘가. 그 다음에 4번은 첫 번째, 두 번째 세 글자는 알잖아요. 감론을박 이렇게 되겠죠? 감론을박. 박자가 논박하다 이런 뜻이에요. 이 갑이라는 사람이 어떤 것에 대해서 말을 하게 되면, 주장을 하게 되면 을이라는 사람이 그것에 대해서 반박하고 막 이런 거니까 아주 쉬운 말로 논쟁을 벌이는 거죠. 논쟁. 자, 그 다음에 9번은 주경야도. 주자가 낮주자, 경자가 밭을 갈다 경자예요. 낮에는 밭을 갈고 밤야자죠. 밤에는 책을 읽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려운 가운데 일을 하면서 공부하는 것을 뜻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10번은 포복절도 이렇게 있죠. 포복, 포자가 안을포, 복자가 배복자죠. 배를 끌어안고 엎어질 정도로 크게 웃는다 이런 뜻이에요. 이 웃음을 뜻할 때 쓰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속담. 갈모 형제라. 갈모 형제. 갈모라는 게요. 곶갈 알죠? 곶갈. 곶갈이 어떻게 생겼어요? 뭐 이렇게 생겼잖아요. 이걸 뭐라고 하죠? 수학에서? 원뿔 모양?
하여튼 갈모 형체라고 할 때 이 위쪽이 형을 뜻하고 위쪽이니까 아래쪽이 더 넓죠? 이 동생을 뜻하는 거예요. 이게 형보다 동생이 더 크네요. 넓으네요. 그래서 갈모 형제는 아우가 형보다 나은 경우를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갓 마흔의 첫 버선. 갓 마흔이라는 게 40살이잖아요. 40살이 됐는데 처음으로 버선, 양말이잖아요. 양말을 신고 외출을 하게 된 거예요. 너무 늦었죠? 되게 늦은 나이에 이렇게 돼버린 거죠? 그래서 오래 기다리는 일이 마침내 이루어지게 됨을 뜻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가지나무에 목을 맨다. 가지나무에 좀 이런 건 그렇고요. 이렇게 해도 돼요. 가지 많은 나무. 가지가 많은 나무에 목을 맨다. 이렇게요. 이게 뭐예요? 목을 맨다라는 게 죽으려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죽으려고 하는데 가지가 너무 많은 나무에는 어디에다가 줄을 매야 될지 잘 모르죠. 하여튼간 가릴처지가 안 되는 것을 뜻해요. 이것저것 가릴처지가 아님을 비유적으로 이릅니다. 그 다음에 강 건너 불 구경한다. 한자성어로 뭐하고 비슷하죠? 한자성어로. 답은 자기에게 관계없는 일이라고 해요. 무관심하게 방관하는 모양 이렇게 되는데 한자성어로는 수수방관이죠. 이렇게. 수수방관. 그 다음에 갈고리 맞은 고기. 여기서 갈고리는 작살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매우 위급한 경우를 당하여 어찌할 바를 모르다. 그래서 작살을 맞은 고기는 뭐 그냥 거의 죽을 지경에 이른 거죠. 그래서 매우 위급한 경우를 당하여 어찌할 바를 모른다라는 뜻으로 쓰인다라고 생각을 하세요.